현재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일본의 네티즌 및 대중들을 적지 않게 자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 분야만큼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최고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데요. 바로 철도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일본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의 관련 분야 신기술이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도 유독 철도만큼은 일본이 항상 앞서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그도 그럴만한 것이 당장 신칸센만 하더라도 각종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자체 평가이긴 합니다만 고속을 유지하는 안전성에서 전세계 최고라는 홍보를 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철도 기술은 세계 2차 대전에 전쟁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더욱 발달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입니다만 그들은 러일 전쟁 준비는 물론이고 한국을 전쟁 관련 물류 수송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 땅에 경의선 등 국토를 유린하면서 철도를 놓기도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일본의 한반도 철도 놓기 야욕은 아직까지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은 2019년에도 북한과 함께 평양 원산 간 고속철 신칸센을 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절대로 일본 신칸센이 북한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실제 만약 통일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은 KTX 규격으로 신칸센 규격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에 신칸센을 놓으면 사실상 철도상으로 국토를 절반으로 갈라놓는 격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론 일본의 철도 기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독일도 그렇지만 전쟁을 대규모로 진행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철도 운송이 매우 발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무려 1901년에 공중에 떠다니는 철도라는 부퍼타를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신칸센을 개통하면서 그야말로 철도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 한 언론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고속철인 KTX보다 40년이 빠른 1964년에 처음 개통된 것이 신칸센이고 지금까지 시설 결함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철도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철도 기술만큼은 일본이 전세계 최고라며 자부했었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일본을 능가했다는 소식에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고 속도에서도 세계 최고를 유지하려고 하여 2015년에는 프랑스의 떼제베를 앞섰다고 발표했고 철도 기술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복병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국토 개발의 명목으로 고속철을 개발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철도 기술이 앞섰다 한들 중국은 2015년에 당시 총 2만 킬로미터 정도의 철도를 중국 전역에 놓으며 각종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서방사회와 일본의 철도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국화시킨 데 성공합니다. 또한 그 중에 일본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 중 하나는 미국의 고속철을 중국이 수주한 장면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배웠는데 어느 순간 고속철 굴기를 통해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 좋은 고속철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LA 고속철 수주전에서 승리해 일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 단둥 고속열차 수주전에서 중국에 밀려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2011년 중국 고속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일본에서는 그것 봐라 일본 열차가 최고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기술과 안전성은 최고지만 중국제는 단순히 가격만 싼 것이라는 자부심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철도 관련한 새로운 뉴스는 한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본을 자극한 모양입니다. 특히 헤드라인에서 한국이 일본과 독일보다도 앞선 관련 철도 기술을 개발하자 논란이 되었다는데요. 대체 이 기술에 대해서 왜 일본이 민감한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일본 언론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터널 폭발음 저감 후드 기술에 대한 현장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속열차가 터널에 진입할 때 공기 압축으로 생기는 터널 폭발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고속열차가 터널에 진입하면 터널 내부의 압력 변화로 인해 파동이 발생하고 이 파동이 터널 출구에서 폭발음 같은 큰 소음을 일으켜 이를 미기압파 또는 터널 손익붐으로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음을 줄이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터널 폭발음은 터널 주변 민가와 축사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고속철도 설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철도연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철도연이 이번에 개발한 터널 폭발음 저감 후드는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때 입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양쪽으로 아가미를 벌리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상어 입안과 아가미의 3차원 구조 변화로 인한 압력 구배 저감 원리를 응용해 상어 생체를 본뜬 후드 구조체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발상과 기술 적용 면에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것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터널 폭발음 저감 성능이 약 84%로 이는 일본, 독일, 중국 등의 터널 후드 구조체 성능인 50%보다 우수하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존 개발된 후드보다 후드 길이가 짧아 건설 비용을 약 40%가량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철도연은 개발한 상어 생체무사 후드의 성능 시험과 실문 현장 시험 결과는 산업기술연구시험원 KTL로부터 공인시험 성적서를 받았고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4개국 국제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특허만 등록된 게 아니라 이 기술은 내년 완공되는 시속 250km급 중부 내륙 철도와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 설계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반응은 냉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박수는 보냅니다만 아주 대단한 이슈를 모는 뉴스는 아니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뉴스가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열독률이 높은 순위로 랭크가 되면서 댓글도 500여 개 이상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 고속열차는 일본과 독일보다 속도도 느린데 원래 터널 폭발음이 작을 것이다 라며 속도가 느린 한국 열차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다 라면서 평가 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일본에서는 주택가와 상당히 밀접하게 달려서 해결해 놓은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철도연이 심지어 일본의 특허를 받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은 한국인들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 KTX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려 5년 전인 2015년에 호남선 KTX를 개통한 날에 기차에 붙어있던 청테이프 사건입니다. 당시 워셔액 주입 입구가 파손되어 청테이프로 붙여 주행했던 KTX 관련 뉴스가 일본에 보도됐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러한 고속철 청테이프 이슈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큰 관심사까지는 아닌데요. 일본에서는 철도의 자부심과 기술력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한국 철도 하면 무조건 청테이프라는 말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본에서 한국의 KTX 청테이프 사건은 조롱과 웃음거리로 오랫동안 회자된 것입니다. 하지만 철도업계에서는 뜻밖의 신칸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칸센은 비싼 탑승비로 인해서 적자폭이 매우 크며 일본인들이 탑승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신칸센의 자부심을 느끼지만 비싸니 타기는 싫다는 것으로 곤욕을 치른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홋카이도 신칸센 운영 중단설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당시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거리 해저 지하터널을 뚫어 연결했다며 이제 홋카이도를 신칸센을 타고 가게 됐다라며 매우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쿄에서 4시간이나 걸려서 비행기보다 느리고 가격도 25만원으로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4좌석 중에 3좌석은 빈 상태로 운영이 이어졌으며 2018년에 최악의 적자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대마도 침체가 오자 많은 정치인들은 신칸센을 타고 대마도에 가자면서 한국의 불매운동쯤은 이기는 게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쿄에서 규슈까지 신칸센을 타고 배를 타고 대마도까지 가는 비용은 보통 100만원가량으로 아무도 비싸서 대마도에 안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최고 기술력이라지만 탈선 사고를 비롯해서 태풍이나 지진이 오면 침수되고 운영이 멈추는 등 여러가지 크고 작은 굴욕에 가까운 사건도 많습니다. 또한 많은 일본인들은 막상 KTX를 타보니 일본에는 없는 전좌석 금연이라든지 승무원이 친절한 것 등은 본받고 싶다는 의견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유별나게 한국의 철도 관련 기술이 나왔다는 뉴스에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의 말처럼 일본 신칸센에는 자체적으로 공기저항 설계가 들어가 이 기술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이 기술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곳곳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 자국민도 기피하는 기술보다는 모두가 널리 활용하는 기술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152년 만에 전임자가 없는 취임식이 열리게 되죠.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 승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2달 반 동안의 대혼란 끝에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정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부터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지우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은 미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남북전쟁 시기의 링컨이나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루즈벨트에 비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국가 분열과 위기 속에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입니다. 취임식부터 전례 없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행사를 최소화한 데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 가능성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준전시 상태의 긴장감 속에서 열리죠. 내일 취임식이 끝나면 이제 하나씩 현안을 처리하게 될 텐데요. 새 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인 로이드 오스틴이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먼저 추진할 것이다. 예견돼 있던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전통적인 외교 틀과 절차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협상 문제는 한미 군사 동맹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방위비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무려 1년 넘게 표류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 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며 사실상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했죠. 한국이 미국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대놓고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병력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말라고 비난했죠.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갈취라고까지 비판했던 만큼 양국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사실상 100%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선 직전 한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미 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회가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 법안도 처리했죠.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중시에 힘을 실어준 만큼 주한미군 감축 논란도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방위비 협상이 순조롭게 해결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견제 차원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과 같이 동맹국과의 연합을 강조한 만큼 한국이 더 어려운 선택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동맹 차원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서도 더 깐깐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동맹은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미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대선 승리 이후에는 대중 견제를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어딜까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더욱이 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을 것이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신장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중국이 신장지구에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면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대량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시도하는 위구르족 파괴에 대한 세계적인 시도를 목격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중국 지방당국이 위구르 무슬림을 포함한 소수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에 대한 탄압 정책을 극적으로 확대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 국무부가 대량 학살을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데다 트럼프 정부 임기 마지막 날 이 같은 판단이 나온 것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책에 대한 대못받기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바이든 캠프 측도 중국 정부가 대량 학살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강력한 방식으로 이에 맞설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원만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합의 사항을 준수한다면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 역시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대중존재를 위한 동맹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 D10 구성과 쿼드 확대를 제시한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된 쿼드 등 대중억제 방안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국의 동참 압박을 높일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한국의 동맹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 전환 문제나 전자권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군과 외교관 등 전문가들의 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사드 기지 정식 배치 전환 지연이나 전자권 조기 전환 등의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전자권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효율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한편 오스틴 지명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비핵화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이뤄내기 위해 동맹과 함께 노력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